그럼 누가 잘 나갈 것이냐. 이거는 이제 프로그래머가 쓰기 얼마나 편하냐가 중요한데 그리고 누군가 이미 제슨 나노로 해놓은 코드 수백만 개가 막 인터넷에 날아다니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거는 아무 이변 없으면 그리고 최근에 또 인공지능 반도체 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인공지능 반도체를 쓸 수 있는 그런 반도체의 종류가 크게 한 3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GPU, 이건 이제 뭐 그래픽 네, 그렇죠. 처리 장치죠. 그다음에 FPGA, 네. 그다음에 NPU라고 불리는데 이게 이제 주문형 반도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 각각의 좀 개념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누가 시장을 주도할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뭐 지금은 GPU가 계속 차지하고 있죠. 네네. 이제 근데 요거를 잘 설명하려면 정확하게 이 칩들을 쓴다는 게 뭔지 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거 칩을 쓴다는 건 말씀드렸지만 메모리에 있는 값을 읽어와갖고 그 결과값을만 바꾸는 그런 되게 루틴한 과정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세 개의 칩은 잘하는 게 조금씩 달라요. 네. GPU는 쉽게 말하면 그 대규모 숫자를 한 번에 계산하는 게 좀 빠르고요. 그 행렬이나 뭐 요즘은 텐서곱도 좀 하고 그러는데 뭐 이런 용어 자체에 뭐 얽매일 필요는 없어요, 사실. 네네. 연산의 종류가 이렇구나 하시면 되지. 그리고 FPGA는 좀 이게 원래는 일종의 시뮬레이션용 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웨이퍼로 완제품 만들기 전에 그 금속 배선이나 트랜지스터가 연결된 걸 모사하는 칩이에요, 원래는. 근데 그걸 모사하는 칩인데 바꿀 수가 있어요, 그걸 할 때마다. 요렇게 연결된 거, 요렇게 연결하면 좀 좋아질까? 그래서 이런 특징 때문에 이 완전히 소프트웨어로 돌리는 것보다는 좀 빠르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FPGA는 뭐에 강하냐 하면 되게 좀 독특한 연산들 있죠. 네네. 독특한 연산들을 그 순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굉장히 거기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연산을 엄청 빠르게 해줄 포텐셜이 있다고 표현을 해줄게요. 그러니까 범용적인 건 좀 낮은데 그 특정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네, 그런 모습을 딱 박을 수 있죠. 약간 커스터마이징 되는 약간 그런 네. 느낌이다. 네. 그리고 그런 거를 바꿀 수 있는 것도 이제 좀 장점이에요. 예를 들면 GPU는 제가 이미 그런 형태로 양산을 했기 때문에 이게 그 벡터 연산 잘하는 GPU를 갑자기 뭐 다른 거 잘하게 바꿀 수가 없어요. 이미 트랜지스터 박혀 있잖아요. 네네. 근데 FPGA는 그걸 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블록 같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이렇게 예, 이 구조를 FP가 조정할 수 있다든지. 필드 프로그래머블이라는 뜻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밖에 나가갖고 프로그래머블, 그 알맹이를 바꿀 수 있다는 뜻이죠. 네네. 그러니까 이 FPGA는 실제로도 그 안에다가 CPU를 완전히 모사할 수도 있고요. GPU를 모사할 수도 있고 그래요. 이제 완전히 만든 GPU랑 CPU보다는 좀 느린데 필요하다면 그거 막 바꿀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되게 독특하고 그 유니크한 연산들을 잘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NPU는 사실 회사마다 좀씩 설계 사상이 다르고 그런데 네. 왜냐하면 테슬라도 자기 NPU 가지고 있고요. 그렇죠. 뭐 삼성도 하나 NPU가 들어가 있죠, 엑시노스에. 네. 네. 그리고 애플도 들어가 있죠. 네. 근데 다들 그 뉴럴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다분히 이런 건 마케팅 텀에 가깝고 각자 회사들이 집중하는 연산이 달라요. 예를 들면 애플 같은 경우는 그 페이스 아이디용으로 대부분 쓰니까 그 페이스 아이디용 뉴럴넷에 맞는 맞춤형 연산이 들어가 있겠죠. 그렇죠. 뭐 그런 정도가 얘들의 차이고요. 그럼 누가 잘 나갈 것이냐. 이거는 이제 프로그래머가 쓰기 얼마나 편하냐가 중요한데 뭐 지금 봐서는 그냥 GPU가 한동안 밀고 나가겠죠, 이러면. 왜냐하면 FPGA 같은 건 우리 이걸로 머신러닝도 할 수 있어요 막 이런데 실제로 포럼에 들어가 보면 거기 사이트나 그걸로 머신러닝 진지하게 하는 일반 개발자가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엔비디아 포럼을 들어가면 네. 제슨 나노, 이게 얘들의 그 인공지능 그 조그만 킷인데 제슨 나노 뭐가 안 돼요 그러면 누가 쭈르륵 와서 막 답변 달아주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되고 저건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요. 그 누군가 이미 제슨 나노로 해놓은 코드 수백만 개가 막 인터넷에 날아다니죠. 근데 FPGA로 그런 거 해본 코드가 존재하냐? 몇 개 없어요. 이게 되게 치명적이네요. 말 들어보니까 진짜. 예, 이게 그 생태계 얘기는 이 파운드리도 그렇고 팹리스 파운드리 관계도 그렇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생태계 문제는 팹리스와 프로그래머 관계죠. 이것도 똑같아요. 남들이 안 쓰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FPGA가 예를 들면 특정 연산에서 네. 엔비디아 GPU보다 한 가성비가 10배 좋을 수 있어요. 문제는 뭐다? 남들이 같이 가야 그 가성비를 취할 수 있다. 그 NPU 같은 거는 사실 상황이 비슷하게 안 좋아요. 이 NPU는 아예 코드가 안 까여 있는 것도 있고 예를 들면 애플에서도 그 NPU 있는데
자신들은 페이스 아이디용으로 쓰거든요. 근데 애플 생태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NPU로 그러니까 밖에 있는 그냥 서드파티 개발자의 애플 출신이 아닌 네네. 이런 사람들이 이걸로 써봤느냐? 그게 어려운 거죠, 이제. 그러니까 얼마 이상 커지기가 힘든 거예요. 뭐 그런 이유는 있어요. 왜냐하면 NPU 같은 게 계속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이런 걸로 생태계를 키우려면 이제 말뚝처럼 서 있어야 돼요, 좀. 성능은 쭉 올라가면서도 네. 그 원래 짜놓은 코드들이랑 하위 호환성이 다 유지돼야 되는 그런 빡빡한 규칙이 있어요. 그게 인텔이 성공했던 방법인데 과거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원래 NPU가 예를 들어 애플이 NPU 코드를 공개했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앱을 만들었는데 이제 A16 이런 칩이 나와요. 애플에서. 네네. 근데 NPU가 싹 뜯어 고쳐지면서 원래 되던 기능 하나 없어지고 필요 없으니까 막 버리고 그런 식으로 하면 프로그래머들 안 쓰겠죠, 이게. 이 GPU, 여기서 GPU라고 했지만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가 굉장히 그 머신러닝 쪽에서 잘했던 것 중 하나는 자신들의 쿠다라고 부르는 생태계를 계속 그렇게 유지해줬다는 거예요. 성능은 계속 올라가요. 네. 제가 지금 이 쿠다용으로 코드를 짜서 이제 3년 전 GPU 쓰다가 올해 GPU를 바꾸면 네. 뭐 조금 호환성 문제 있지만 돌아가요. 어. 그런 이제 대신 뒤에서 이제 그 마치 백조가 발버둥 치듯이 이제 발버둥 치고 있겠죠, 밑바닥에선. 네네네. 이거 부품만 바꿔라가 되게. 네네. 뭐 그래서 실제로 이런 거는 아무 이변 없으면 그냥 GPU가 계속 가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그럼 이런 거는 언제 뚫리냐 하면 예를 들어 FPGA나 NPU를 쓰지 않으면 도저히 견적이 안 나오는 물건들이 있죠. 네네. 그 인텔이 30년 넘게 지배한 게 딱 그렇게 깨졌어요. 왜 깨졌느냐? 왜 스마트폰에 인텔이 못 들어갔느냐? 애플이 아이폰을 만들려고 할 때 보면요. 그 애플이 원했던 건 엄청 저전력에 그 웹서핑만 되는 CPU면 돼요. 네네. 애플 입장에서. 네네. 왜냐하면 걸어 다니는 인터넷 디바이스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 인텔이 가지고 있던 CPU 중 제일 작은 녀석도 그거 너무나 커요. 왜냐하면 노트북용 CPU이기 때문에 이걸로 문서 작성도 되고 3D도 조금 되고 막 그래요. 근데 애플은 그거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필요가 이만큼 큰데 시장이 도저히 못 채워주는 레벨이 돼야만 이 지금 시장 지배자인 GPU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물건들이. 그래서 저는 이게 뭐가 지배자가 될 거야 그러면 항상 이변이 없으면 그냥 쓰던 거 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셔야 되느냐. 이런 정도의 그 킬러 애플리케이션 나오는 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율주행 차건 센서류건 뭐 로봇이건 보다가 FPGA를 기반으로 한 어떤 머신러닝 아니면 절대 안 될 것 같은 물건이 보인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원래 생태계에 남아있는 게 편한데 새로운 생태계에 그 보물창고가 이따만하게 쌓여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애플 아이폰 같은 거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그 창의력을 자극해요. 이게 돌아다니면서 인터넷 하는데 GPS가 달려있죠, 카메라랑. 그 두 개가 붙음으로 해서 완전히 게임이 바뀌죠. 그러니까 초반에는 돌아다닌다는 이유만으로 그 앵그리버드 같은 거, 지금 그걸로 어떻게 돈을 벌겠어요. 그런 게임만 나와도 그 막 백만장자 되는 거 보니까 그럼 집안에 이제 골방에서 혼자 타이핑하던 프로그래머들이 안 갈 수 있어요? 네네. 야, 저런 거만 따도 만들어도 돈을 벌어? 막 이러고 갈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스위치가 되기 전엔 그대로 있을 것이다. 저는.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정말 그 강자가 바뀌기가 쉽지가 않네요. 이 생태계에 그렇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 정말 미치광이 하나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칩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 기존 CPU보다 10% 20% 좋다 이런 게 아니고 네네. 안 되던 애플리케이션이 돼야 되는 거야. 뭐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또 이제 최근에 화두가 메타버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반도체 산업과 관련돼 네.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메타버스 세상이 많이 온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주목을 받을 만한 그런 반도체 기업, 그다음에 반도체 칩 이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이 메타버스 질문으로 들으면은 네네. 이게 이 용어 통일이 잘 안 된다. 사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되게 조심조심하거든요. 네네네. 어떤 분은 그 지금 뭐냐 로블록스 이런 게임 생각하시는 분들 있고 그쵸. 어떤 분이 얼굴에 VR 쓰고 그렇죠. VR 기기. 그 증강현실, 가상현실 이런 거 떠올리는 분들이 있고 그래요. 그게 다 포함이 된대요, 메타버스에. 네. 그러면 이런 거예요. 제가 예전 로블록스 같은 데를 보면 이거 그냥 게임이죠. 사실 본질은 게임이죠, 이거. 맞아요, 게임이죠. 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컨텐츠 사업이기 때문에 왜 반도체 회사를 보세요? 이렇게 답할 수밖에 없겠죠, 사실. 그러면 그냥 컨텐츠 회사를 잘 고르세요라고 대답하는 게 정답이에요, 이 네네. 경우에.
근데 이제 메타버스의 영역 중에 우리가 좀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 쪽을 본다고 하면 저라면 이제 여기서 나왔던 수많은 반도체보단 센서 종류를 더 많이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증강현실에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현실에 대한 어떤 연장인데 그런 연장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다양한 형태의 센서들이에요. 그리고 센서로 해결 안 되는 거 어느 정도 머신러닝이나 기존 프로그래밍으로 처리할 테니까 네네. CPU, GPU의 수요가 그만큼 쭉 늘겠죠. 근데 의외로 이 메타버스가 엄청 신기하다 그래도 그냥 기존에 있는 반도체 조합들이 그냥 그 수요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지금 뜨고 있는 컨텐츠에 따라서 그 희비가 갈릴 것이라는 이야기는 하고 싶어요.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 메타버스한테 메타버스 중에서 말한 것처럼 증강현실과 그 현실 연장 쪽에 포커스를 둔다 그러면 뜬금없이 옛날 공정 쓰는 파운드리가 뜨고 거기에서 파는 원래 되게 싸던 뭐 거리 측정 센서, 뭐 온도 센서, 뭐 하여튼 우리가 현실에서 가상으로 옮기고 싶은 모든 수치들의 센서의 수요가 폭발해버리겠죠, 그냥. 네네네. 갑자기 막 스마트폰에 그런 센서들이 들어갈 거고. 근데 만약 생각하는 것이 말한 것처럼 게임이다, 그 로블록스 같은 게임이다. 그러면 그냥 컨텐츠 기업 투자하는 게 정답이겠죠, 이거는. 그렇죠. 뭐 굳이 첨언을 하면은 근데 이제 제가 VR 형태의 어떤 그 메타버스를 생각한다 그러면 저는 좀 조심할 겁니다. 그건. 왜냐하면 제가 예전 집에서 VR 기기를 쓴다 그러면 되게 불편해요, 실제로. 일단 선이 컴퓨터에 달려요, 해보면. 네네. 그 진짜로 그 그래픽 좀 VR 하려면 선이 컴퓨터에 연결이 돼야 되는데 네네네. 네. 왜 그러냐면은 그 돌아다니는 VR을 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두 가지가 해결 안 돼서 그래요. 하나는 GPU 연산 성능이고 하나는 배터리의 그 효율인데 지금 근데 엔비디아 보면 내년 내후년 나올 그 러블레스 이제 차기 아키텍처인데 이거 보면 그 출력이 400W 그래요. 네네. 근데 400W라는 게 얼마나 한 거냐면 전자레인지 절반 정도 출력이에요, 사실. 그리고 컴퓨터용 파워 서플라이 400W 보면은 한 이만하거든요, 사이즈가. 네네. 그럼 이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VR을 하고 싶은데 한 5kg쯤 되는 철덩어리를 머리에 이거는 가까운 미래에 일어나지 않겠네요. 그러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네요. 예. 그래서 저는 이쪽에서는 이제 딱 어디가 뜬다 아니다 보다는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생각하시고 있는 그 메타버스의 방향이 무엇이냐. 말한 것처럼 이 많은 것 중에 가상현실, 뭐 VR 이런 것 중에 뭐냐. 그리고 그거 하나 택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그 밑에 깔려있는 어떤 물리적 한계들을 네네. 말한 것처럼 VR은 이미 그 그래픽 표시의 최강자가 로드맵 잡은 걸 보면은 저전력화가 아니고 고출력화예요. 그러면 이건 단시간에 일어나지 않겠죠, 이런 건. 그냥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엔비디아가 이걸 안 하고 있으면은 그런 VR을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사실. 이거 네. 너무 뻔한 거잖아요. 네네네. 내가 아무리 그런 VR 아이디어가 있는 스타트업 대표여도 야, 그래서 GPU 뭐 있어? 러블레스요. 몇 와트야? 400 같은데요? 막 이러면 망한 거죠, 이미. 내가 하나 GPU 만들 게 아니면. 근데 이거 완전히 다른 스타트업이죠. 저는 이 두 가지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확실히 그냥 메타버스가 뜬다라고 해서 뭐 그냥 반도체가 다 좋아진다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아니, 뭐 한식이 뜬다 이런 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알겠습니다. 오늘 정인성 작가님 모시고 이 반도체 관련된 또 동향, 기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나눠봤는데 제가 좀 많이 도움을 받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궁금했던 걸 평소에 여쭤보면은 또 이렇게 답변을 잘 해주셔가지고 여러분들도 이제 막연하게 뭐 반도체가 좋다, 뭐 그냥 4차 산업혁명이 오니까 반도체 주식이 좋다, 돈 잘 벌 것이다. 자, 그렇게 많이 알고 있으셨을 것 같은데, 자, 오늘 또 이제 작가님이 말씀해주신 내용 잘 들으면서 아, 구체적으로 이런 걸 봐야 되겠구나. 이런 건 약간 좀 거품이 꼈구나. 이런 것들을 잘 판별하셔서 좋은 투자 의사결정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반도체 관련한 구체적인 그런 부분은 또 저자님이 최근에 출간한 책 보시면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인성 작가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